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으로 대피해라. 2. TSMC 미국의 끝장. 3. 감히 한국을? 프랑스 미쳤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사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함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저하,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인류의 삶과 생계에 큰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나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열파 위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불규칙한 기상 패턴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식수원이 고갈되고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화는 이미 사막이 아닌 지역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숲과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더욱 취약해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나사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레드 얼럿을 발령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남반구라도 시원해야 하는데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구 전체가 미지근한 맹탕이 돼버리면서 여름철 전 세계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대피처로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의 5개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이러한 상황에서 나사가 세계 폭염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보다 고위도에 위치해서 북극 가까워 원래 유럽 대륙은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해서 에어컨을 따로 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어스나 아프리카 대륙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북극 기온이 크게 높아지면서 영국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역사상 보기 드문 폭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에어컨을 갖추어 놓고 있지 못한 북유럽권 국가들이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 서아프리카, 아라비아, 북인도, 동중국 일대는 완전 사막화 진행이 우려될 정도로 새빨간 검붉은 색으로 변해 풀조차 자라기 어려운 사막처럼 변모되고 있고 스페인과 남프랑스에서도 사하라와 같은 사막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한반도가 거론되면서 한반도의 어느 지역이 사막화와 폭염의 위기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5위부터 살펴봅니다. 5위 한반도 동안만벨트 현재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외국인 청년들은 태평양의 골든코스트나 호주의 아웃백 하와이의 와이키키와 같은 서핑의 명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양양해변입니다. 동안만은 현재 외국인 서퍼들로부터 칭송받는 서핑 관광 명소이자 오랜 기간 체류하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갖춘 명소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국어로는 동안만, 북한말로는 동조선만이라는 동해안에 위치한 바다 일부는 마치 유럽의 지중해와 같은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한반도의 속초부터 북한의 신포시까지는 기후 환경의 황금벨트로 거론됩니다. 강릉 양양 속초 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신포식 일대는 일제시대 때에도 유럽 사람들이 즐겨 찾던 세계적인 휴양지였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당 수괴들이 금강산을 즐겨 찾았던 것이 신문에까지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1920년대 초 소비에트 혁명이 동유럽과 러시아의 피바람을 몰고 오자 동유럽에 살던 자유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열 차루트를 따라서 한반도의 동해안 도시들에 영구 정착해 한국인들의 흡수동화됐던 적이 있어 한국인들 중에 간혹 백인종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중에는 1920년대부터 강원도에 정착한 동유럽계 유럽인들의 후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고위도, 북극권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속하고 있어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게 올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북극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여름철에 뜨거운 동해안 도시들을 식혀줍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비교적 추운 고위도에 있음에도 엄준한 태백산맥과 개마고원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줘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 환경을 지녀
오늘날의 유럽에 준하는 서한해양 성기후대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띠는 도시들로서의로부터 피서지로서의 명성이 높습니다. 강릉 속초 함흥 일대에는 예로부터 신라 조선 근현대의 곤문세족과 왕족들이 여름철 피서용 별궁을 만들어 매우 화려한 양반문화가 꽃피웠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소로 예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대 이 시기 이 지역에는 동해 옥저라는 고조선의 작은 연방국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환경이 매우 좋아 예로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환경이 크게 요동치면서 해당 한반도, 동해 북부 지역 동안만일대의 주거 환경과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해수면 상승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동해안의 해안 도시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4위 지리산 미국인 북유럽인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지리산 부근의 해안 도시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송유관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으로 선박 발주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북유럽, 미국의 선박 기술 엔지니어뿐 아니라 인근 고흥나로도 우주센터의 영향으로 러시아계 기술자들도 해당 부근에 많이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리산이 가장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산이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어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지만 두 지역의 화합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세계 기후변화 연구의 메카로 급부상 중입니다.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기후변화 연구 거점 시설이 속속 완공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리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이 서유럽과 북미 대륙과 흠사하여 노고단 왕시루봉 일대에는 유럽 북미계 신학자들의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부터 마치 유럽과 북미 계통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터전을 이루며 조선인들과 조화돼 살아가면서 마치 스위스와 같은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는 북미 유럽계 주민들이 거주하던 터전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관광지로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깝게도 지리산의 구상나무 등 침엽수림이 말라 죽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해안에 위치했음에도 해발고도가 높아 북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림이 빼곡하던 지리산에 구상나무 침엽수들이 말라 죽고 있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위 영남알프스 세계에는 층 3개의 알프스가 있습니다. 알프스라는 뜻은 켈트족의 언어로서 알브 또는 백색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희고 높은 산을 의미해 스위스와 이태리 등 유럽에 걸친 산악지방을 의미하지만 세계에는 알프스를 지칭하는 지역 딱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럽의 알프스 산악지방이며 또 하나는 일본 히다 산맥의 일본 알프스 그리고 한반도에 영남 알프스가 있습니다. 산맥이 연달아 걸쳐 있어 산세가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유럽 중부 일본 혼슈 그리고 영남 알프스가 꼽혀 세계 지리학자들로부터 이름이 명명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다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지로서 마치 스위스의 산악지방과 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대 인골들은 스위스 산악지방 부근의 앵글로색슨족의 영국인 그리고 인근 가덕도에서는 독일인의 고대 유골들이 발굴되면서 이 지역이 오늘날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 부근의 백인종 계통이 살던 지역으로 거론돼 고대 스키타이 훈족의 이동 루트를 따라서 신라가야 그리고 고대 유럽의 북방 색슨족들과 혈통적 유대 관계가 있음이 속속 밝혀져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호남권의 지리산 영남권의 영남알프스 두 지역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벨트로 급부상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밑에 자리 잡은 창원 거제 울산 일대에는 세계적인 조선 산업이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에는 얼마 전 IBM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남알프스가 내려오는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일원은 아름다운 해변 경관까지 있어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IBM은 부산의 대규모 양자 컴퓨터 복합 컴플렉스를 짓기로 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러한 컴퓨팅 회사들이 즐겨 찾는 지역은 기후 환경이 좋은 유럽이나 아일랜드 같은 유럽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 환경이 우수한 한국 일대 그 중에서도 영남 알프스 일대로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2위 태백.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시입니다. 태백시는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이후와도 물이 넘치지 않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시급도시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한국에서는 세계적 기후변화 재앙의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최근 들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여름철 대재앙 속에서도 태백시에서는 추워서 난방을 떼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지대에 거주지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시골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인들이 쉽게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태백시는 극심해지는 기후 환경으로 인해 IT 개발자 재택근무자들의 도피처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도시 중 유일한 시급도시로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 기본적으로 도시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부작용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일자리나 인구 집중 유발 시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후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은 해안평야지대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역들이 물에 잠기거나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넓은 택지를 짓기 어려운 태백시와 같은 산악도시들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여러 몸살을 안을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위 개마고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개마고원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장소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울, 도쿄 일대는 지진의 일 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개마고원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마고원은 마치 캐나다와 같은 침엽수림이 빼곡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아 기후학자, 생태학자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문명이 꽃피웠던 장소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지역으로 거론되나 안타깝게도 분단의 아픈 현실로 인해 하지만 개마고원은 여름철은 매우 시원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겨울철이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극단적 기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앞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마고원과 같은 평탄한 산악지방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는 이 지역에서 주기적인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방사능이 개마고원 일대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통일 이후 개마고원에 방사능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촉발된 한반도에 살기 좋은 곳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연 인류는 기후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기후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요? 기후위 변화를 미국의 반도체 뒤통수에 엄청난 노림수가 드러나 대만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SK가 기술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한국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놀라운 결정도 이런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을 분노하게 만든 미국의 황당한 전략.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어 언제든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자국에 절대 필요한 TSMC를 갖기 위해서라도 무력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대만 쪽으로 군용기 28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시진핑 또한 미국 보란 듯 대만 통일이 소원이라며 강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언급했죠. 침공시 대만 반도체 공장 점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FBI 국장은 틱톡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여론전 도구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침공할 경우엔 짧은 형식의 비디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발언으로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를 먼저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장악한다면 실리콘 칩의 새로운 석유 수출 국기 구호패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가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TSMC는 칩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의 석유 시장 점유율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TSMC 파괴를 1940년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정을 공격한 캐터펄트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한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함대를 확보해 영국 침공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선제적으로 이 함대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해군 함대는 북아프리카 알제리 향구 근처에 정박해 있었는데 1300여 명의 프랑스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처칠 총리는 이를 두고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 관료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전략 자산을 유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유명학자 2명은 육군대학 논문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대만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점령 비용도 많이 들도록 초토화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과 무기 등에 쓰이는 전 세계 첨단 프로세서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큰 산이자 강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에 사상 최대 충격이 될 것이라며 지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파괴 발표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국은 반도체 공장이 세계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돼 있어 미국이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생산물 중단시킬 수 있기에 유사시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잡았더라도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만 해협은 우크라이나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응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SMC 등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미국이 TSMC 엔지니어를 최우선으로 비행기에 태워 자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참전해야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이유도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70%가량을 대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차량용 반도체 또한 약 60% 이상들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 6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기타 기기에 파급되는 영향력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1조 달러 가량의 타격이 돌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TSMC에서 출발하는 실리콘 쉴드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을 상대로 2,300만 인구의 섬나라 대만이 1.불사 태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덕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즐골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된 것도 TSMC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작년 8월 대만을 찾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도 TSMC 회장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면 이를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즉시 뛰어들었는데 당시 최고 전략물자로 여겨졌던 석유 때문이었죠.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때까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없이는 2035년까지 경제력을 2배 늘리고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TSMC 실리콘 반패 이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교수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경기가 호황일 당시 미국이 이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현재 대만과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일본과 엔화 절산을 비대로 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미국 칩 사용을 늘리는 미일 반도체 협정도 밀어붙였고 이러한 조치에 일본 반도체는 하얀 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 내의 반도체 기지가 충분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 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있는 TSMC 인재들이 미국으로 옮겨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대만의 실리콘 반패에 금이 가는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TSMC는 미국의 압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애초 계획의 3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한 것도 이런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년부터 3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생산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증가 등으로 실익은 크게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준모 TSMC 창업자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대만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질수록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러몬트 상무장관도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가 대만 반도체 의존을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을 정도입니다. 대만 정치대 교수는 3에서 5년 후 TSMC의 중요성은 약해질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또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의존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을 키우지만 대만에서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자 생명줄과 같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28개로 한국 12개의 2배 이상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의 20% 수준에 이릅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대만 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민간 투자 규모까지 달라질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거래를 끊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1,700억 달러로 이중 반도체가 1,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TSMC 반도체 생산 공장은 본사를 포함해 모두 14곳이 대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실리콘 반패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TSMC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전체 지분에서 대만 정부 지분율은 6.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 지분은 78%로 최대 주주는 미국 시티은행 20.5%입니다. 게다가 상위 10대 고객 중 7명이 미국 고객이며 반도체 장비 등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15%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법인세, 수도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 1나노 공정을 2026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시범 생산을 하고 2028년 양산을 시작한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리콘 반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 및 기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계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한국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분류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한국도 견고한 실리콘 쉴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대만을 위험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커진다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끌려다니면 반도체 산업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만들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수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야기가 끝난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마크롱이 속한 여당이 법안까지 만들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에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에 독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들은 프랑스를 향해 미쳤어? 프랑스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위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 관세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되지도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녹색 산업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바이든의 IRA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천에서 7천 유로 726만에서 1,017만 원을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20만 2,823대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우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순위인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통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계약 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외교까지 이렇게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알.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유를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 모듈원자로 SMR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 모듈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P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예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JP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합병한 뒤 JP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페이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JP 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터프츠대 졸업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를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 최고 경영자로 선임돼 2004년 JP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JP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의 감원 피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 이달 1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B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SVB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위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